자, 교재는 자 256페이지 가십니다. 256페이지 29번입니다. 위에 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갱신 요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갱신 요구 뭔지 아시죠? 1번. 임대인이 임대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가 있다. 철거 재건축 하랍니다.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비우게 할 수 있죠. 다만 정확히 한다면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사실은 플러스 더 나가서 이렇게 2년 있다가 뭐 재건축 한다든지 계획을 미리 고지했거나 그런 게 없을 때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당하게 철거를 시키는 경우라든지 이 셋 중에 하나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이게 완벽한 지문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중에 철거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셔서 맞다고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요? 증감 청구할 수가 있겠고. 자, 3번 갱신 요구 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갱신 요구는 뭐예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10년. 제외하고 틀렸죠? 네, 포함해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맨날 5년 하다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무의식 중에 보면 자다가도 5년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요. 4번. 상가 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까지 그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갱신 요건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그 사이에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번도 잘 나오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합법적으로 자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뭐요? 대위해가지고 임대인한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대위 행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원래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없잖아요. 자, 틀린 거 3번이고요. 30번입니다. 30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기억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아니죠. 10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10년이죠. 니은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동의 있었죠. 임차인을 대위해서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디귿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해 놨을 때는 무단 전대죠.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가 있다.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무단 전대가 있죠. 전부든 일부든 무단으로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맞는 거고. 리을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예요? 증감 청구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증액할 때는 똑같이 5%로 제한을 받죠. 여기서 지금 옳은 것은 중간에 있는 니은번하고 디귿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31번 가시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에 적용을 받는 을소유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을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 이 사례 나왔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 이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정확하게. 임대인이 을입니다. 임차인이 병. 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기억권.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기간을 정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임차인이죠. 병, 임차인. 맞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병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때 병은 을에게 갱신 요구를 하지 못한다. 2기가 아니고 뭐예요? 3기 연체가 있을 때 갱신 요구 못하는 거죠? 네, 갱신 요구해도 거절당하는 거죠. 요건 틀렸네, 리은번. 디귿번. 병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을이 누구냐면 임대인. 이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 그 관련 비용은 싹 임대인한테 물릴 수 있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줘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맞죠. 리을번. 임대차 계약의 종료 전 병이 임차인이죠. 병이 갱신 요구를 해왔을 때 을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철거 또는 재건축 하랍니다. 그러면서 거절할 수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했거나 아니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정법 같은 법률에 근거해서 철거시키는 경우나 이랬을 때는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좀 불안전하지만 맞다고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니은만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2번 한 개고요. 자, 이번에는 3번 가시겠습니다.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대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기억권. 법무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죠?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는 사람? 국장. 같은 기역자 돌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틀린 거죠. 기출문제에서는 맞게 냈는데 여기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바꿔서 틀리게 낸 겁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입니다. 표준 서식이. 니은번.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다. 적용보증금을 초과해도 상가금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일부 규정은 적용되죠.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뭐가 있어요? 세표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이렇게 세표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그래서 둘, 셋, 넷, 5개죠.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그래서 3기 연체일 때 해지 사유. 그 다음에 표준서식 권장할 수 있다는 거. 대항력.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 규정. 그 다음에 지문에 나온 갱신 요구권. 니은 맞습니다. 디귿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후에 건물을 임차한 자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우선 면제권,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임차권 등기가 뜬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없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디귿번 요거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소액 이 말 오면 최우선 면제권을 얘기합니다. 우선 면제라고 써놔도. 조문에는 원래 최우선 면제권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그랬어요. 조문은 최우선 면제권도 우선 면제 받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대신 보증금 중 일정액 또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다. 이렇게 쓰면 그게 뭐예요? 최우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을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주택하고 똑같이 체결하려는 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나요? 관할 세무서장. 주택은요 어디 가서 정보 제공 요청하죠? 확정일자 찍어준대. 부여기관. 주택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는 뭐예요? 역시 확정일자 부여기관인데 관할 세무서장한테 정보 제공 요청이죠.
중간에 있는 니은번하고 디귿번이 옳은 지문이죠? 정답 3번입니다. 자, 34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누가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러면 임대인은 이랬을 때는 방해롭게 되면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3개월 전부터가 틀렸어요. 얼마나 해야 돼? 6개월 전부터. 최근에 개정된 거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처럼. 2번.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가 있다. 자, 다른 내용보다 1년 6개월 이상 요 기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3번. 권리금이란 영업과 관련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각종 그 영업적 가치에 대해서 주는 돈인데 꼭 금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전 등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권리금을 쌀가마로 줘도 됩니까? 쌀 2가마 권리금 되냐고요? 되는 겁니다. 금전이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 나와요? 금전 등.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권리금 나왔을 때 임대인도 권리금을 받아먹을 수 있나요? 받아먹을 수 있다고 임대인 나오잖아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주는 금전 등의 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4번.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을 하지 아니한 임대인은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데 손해배상해줄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요거랑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무슨 금액을 넘지 못하겠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요 아주 출제에 유력한 내용입니다. 4번 낮은 금액입니다. 5번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아,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권장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그 얘기죠. 자, 이제 35번 가시겠습니다. 문제 35번. 갑과 을은 2019년 4월 25일 날 서울시 소재 갑소유의 35번 문제 좀 어렵습니다. 기출문제인데 갑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에 월세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거예요. 근데 을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어요. 이 사안에서 개혁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했어요. 자, 근데 요게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5억에 월세 500이다 그러면 한 사람은 10억이에요. 그러면 적용보증금을 초과하죠. 그러면 적용보증금을 초과했을 때도 여전히 적용되는 것은 요 5가지 조문이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자, 그러면 기억방.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최단 존속 기간은 1년이다. 지금 여기 요거 5가지 들어갑니까? 기억반 내용이? 기억반 내용이 여기 들어가냐고 지금. 안 들어가니까 기억반은 X라고 해야 돼요. 이런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을 갖다가 안 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1년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 보장해주는 그 최단 존속 기간 보장 규정은 적용이 없어요. 초과하면 없잖아요, 여기요. 니은번. 갑으로부터 X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예요? 그 건물의 지위를 지금 갑으로부터 X건물을 사들인 사람은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게 뭐예요? 대항력이에요. 이게 대항력. 이 조문에 근거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요건은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지만. 그래서 니은번은 적용돼요. 디귿번. 차임액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했을 때는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3기 연체라고 나왔으면 적용돼요. 근데 디귿번은 틀렸어요. 왜요? 2기여서 틀린 거란 말이에요. 3기로만 바꿨으면 이것도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초과해도.
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리을번. 을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나서 X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저당권자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 등록 내놓고 막 그러니까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 그렇게 되면 이게 우선 면제권이에요. 그러니까 리을번이 얘기하는 게 뭐죠? 우선 면제권. 우선 면제권은 지금 초과하는 경우에 인정되나요? 인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리을번은 X죠.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은 우선 면제받을 수 있는 권능이 없죠? 없어요. 확정일자를 받아놨다고 해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을 고르셔야 했는데 틀린 건 3개나 됩니다.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그죠? 어렵게 출제된 겁니다. 37번 가시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37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한테 설명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건물 임대차를 등기했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상가 건물 임대차를 등기했을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 그 다음 날이 아니고 등기는 그날 생기는 겁니다. 다음 날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든지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든지 그런 게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농지임대차에서는 뭐예요? 확인도장. 인도플러스 확인도장이 있었잖아요. 그럼 다음 날부터 농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죠? 등기 없이도 농지임대차 인도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 말고 인도플러스 확인도장. 그 확인도장 찍어주는 데가 누구예요? 시구읍면장. 농지증 발급해준 데가 어디예요? 시구읍면장. 확인도장 찍어주는 데로 시구읍면장. 농지임대차에서 그래요. 그러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시방법인 등기 아니고서는 다 다음날로 넘기는 거예요. 응? 1번은 등기입니다. 그날이에요.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경매에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한 사람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가 있다. 조심할게요. 2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 경매를 붙일 적에는 점포를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포를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이제 회수할 적에는 점포는 뭐예요? 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당에서 돈을 빼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2번. 2번 틀린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수인에게,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명도해야 보증금을 타낼 수 있어요. 2번 X. 자,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위험을 추정할 수 있다. 누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임차인. 맞고. 틀렸죠? 없다고 해서 틀린 거죠?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된다.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몇 년이 돼요? 1년 되지. 언제부터 1년이에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에요. 안 때부터 아니고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1년 이렇게 된다. 묵시적 갱신일 때 1년은 안 때부터 아니니까 틀리고.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잘 나와요. 동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직접 행사한다면 안 됩니다. 대위 행사. 5번은 여기서 맞죠? 자, 그 다음에요. 39번 보시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권리금 계약이란,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누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죠? 권리금 계약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누구에게 권리금 주기로 하는 계약? 임차인. 임대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기 연체액 그러면 해지 사유, 또요 거절 사유 이렇게 되죠.
여기서 3기 연체라고 하는 것은 3달치 월세가 밀렸다는 거예요. 3번 밀렸다가 아니에요. 3달치 월세 금액이 밀렸다는 거예요. 예. 3번.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그죠? 권리금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그 감정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전부 다 누가 고시해요? 누가 만들어요? 국장이 만들어요. 표준소식도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 만들고. 4번. 국장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맡겨냈었어요. 5번.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아니한. 근데 원래 대항력이 있었던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소멸하게 된다. 틀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임차권은 원래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권 소멸하는 겁니다. 다만 원래 대항력을 주할 수 있던 임차권은 근데 배당 요구에 따라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그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말이에요. 소멸하지 않고 대항력을 마저 주행할 수 있는 걸로 인정해준다. 그렇죠?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택이나 상가가 원리가 똑같아요. 여기는 상가입니다. 5번 틀린 거. 자, 이제 263페이지 가시면 명의신탁 실명법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42번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것도 명의신탁에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까? 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한 것도 명의신탁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A가 신축을 해서 건물을 근데 등기만큼은 B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지. 보존 등기를. 명의신탁입니다. 그거. 2번.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무효일 때에 사후에 결혼하게 되면 그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하다. 그죠? 그러니까 혼인하면 모든 걸 용서받죠? 그런 뜻입니다. 3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은 목적을 불문하고 특례 적용을 받아서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 목적 불문하고 틀렸죠?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을 때 안에서만 유효한 명의신탁 약정이 된다.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틀렸죠? 어제, 그러니까 아까 혼인 얘기를 하니까 어제 그냥 나갔던 학원에서 그냥 들썩들썩 했어요. 아주 이혼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더라고.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는데 여자분들은 난리야 난리. 왜냐면 그 옆에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막 왜 그런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 하여간 뭐 그러더라고. 그래 뭐 소문이 이런저런 소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막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 소문 믿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하여간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면 다 세상 그렇게 되는 거니까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짜일 가능성도 있어. 솔직히. 자, 그러니까 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잘생긴 남자는 공공재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저는 뭐예요? 공공재 반대가 뭐야 그러면? 공공재 반대가 뭐예요? 쓰레기인가? 그 반대 개념을 잘 모르겠네. 자, 하여간 뭐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유물에 사유물? 아니 엊그제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 그 껍질이 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려야 되는데 적당히 넣어둘 데가 없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가지고 종량제 봉투가 있길래 거기다 수박 그 껍질을 다 집어넣어서 딱 이렇게 묶어놨죠. 나중에 버리려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걸 보고서 와가지고 전략 정신이 있느니 없느니 그 얼마예요? 하나에 500원짜리예요? 좀 비싸네. 그걸 종량제 봉투를 마트에서 사니까 담아달라고 하니까 봉투로 주더라고.
종량제 봉투로? 그럼 그것도 마트에서 500원을 받아요?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예. 그걸 쫓아다니면서 막 전략정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건 사유물인가요?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가 명의수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몰랐죠, 그러면. 이게 계약 명의수탁이죠? 그때는 등기만큼 어떻게 유효. 맞죠? 5번. 명의수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명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조문입니다, 조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해놨을 경우에는 명의수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소유는 구분 소유, 등기는 뭐예요? 공유 등기. 그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다른 말로 상호 명의수탁. 이건 아예 명의수탁부터 빼놨죠? 명의수탁 아닌 걸로.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갑니다.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이 명의수탁 약정을 한 뒤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서 여기서 뒤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갑이 뒤에서 조정하네요. 이렇게 명의수탁 약정을 딱 해가지고 돈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보나마나 병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둘이 매매 계약을 딱 체결해서 등기도 을 앞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된 거. 이 사람은 이제 수탁자, 이 사람이 신탁자, 뭐 이런 관계요. 자, 매도인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몰랐다고 지금 나오네요. 명의 신탁 사실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둘째 줄에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지? 알고 있다고 나오네. 네, 자, 그러면 이거 알기 쉽지 않은데 이게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됐을 때 등기 넘어왔네요.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 그 다음에 정이 이전 등기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이 넘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기억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수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 다음에 을 명의로의 등기 요것도 무효입니다. 왜 그렇죠? 악이어서 무효가 된 겁니다. 드디어. 요 매매계약도 무효.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 소유권은 여기 상태에서 여기에 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2번. 수탁자, 그러니까 1번이 맞네요.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쵸, 뭐, 이건. 둘이 매매계약 하는 거, 이건 무효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정이 명의수탁 사실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니요. 선악불문이죠. 여기까지 가면 소유권이 병이 아니고 누구한테 넘어가요? 정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2번 틀린 거. 그 다음에 3번. 정명의로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져올 수 없어요. 이 소유권 취득 해버려요. 못 가져옵니다. 절대. 못 뺏어와요. 그 다음에 의뢰 처분행위로 횡령죄가 되느냐. 이거 지금 횡령죄가 이거 뭐예요?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요. 횡령죄로 처벌한다고 돼 있죠. 지금 4번. 네. 안 되고. 그 다음에 5번. 을이 여기서 뭐냐면 수탁자예요. 이거 3학년 일반이에요. 자, 요 신탁자는 5학년 2반 이렇게 되고 요 수탁자는 3학년 1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틀렸어. 5번도. 옳은 거 오라고 그랬죠? 정답은 1번이죠? 예. 또 넘어갑니다. 자, 46번 보시겠습니다. 46, 47, 48 이렇게 세 문제 풀어봅니다. 더 46번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위법한 명의수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한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뭐요? 2억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까? 양자간의 명의수탁 보면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뉴스에 나와서 여러분들 보도해 보셨을 텐데
이분이 농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농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래서 이 처분 의무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처분할 생각 않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 B한테 이 농지를 갖다가 등기 명의를 넘겨놓은 거예요. 이 사람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건데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둔 거지. 이게 뭐죠? 명시탁 약정에 따라서 이전 등기를 B 앞으로 딱 해놓은 거죠. 둘이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팔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농사 안 지니까 팔아야 됐어야 되니까 이 팔아야 될 것 같으니까 넘겨서 안 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년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쌀 나오고 소출을 좀 준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등기는 여기 앞으로 돼 있고 명시탁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돌아가십니다. 여기 돌아가시고, 그래서 배우자 A-가 이걸 상속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돌아가셨어요. 또 돌아가시고 요 배우자인 B-가 상속받았습니다. 이 70대 노인분이세요. 76, 75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 노인분은 뭐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명시탁 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고 이렇게 되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지금. 이 할머니가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못 돌려준다 이렇게 한 거지. 왜 못 돌려주냐 그러니까 이게 무효인데 이게 103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때는 불법원인 금해가 돼서 이렇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 내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까라는 얘기요. 어? 아, 이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게 긴장하셔야 돼. 한 3일 전에 나온 거예요. 지금 돌려줘야 된다는 게 지금까지 판례 아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못 돌려주겠다고 하고 여기는 돌려받겠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 판사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넘겼어요.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다. 그래서 뺏어갈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판례는 결국은 돌려주라. 불법인 급여를 안 본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셔라고 판결 났어요. 전원 일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막 분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판사라고 해도 돌려주라고 할 것 같아요. 사실 누구 건데? A 거잖아요. 좀 양심불량 아닌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70대 노인분이.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 안 주겠다고 하고 돌려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돌려달라고 했을 때 지금 굉장한 각오를 하고 한 거죠. 배탁 몇 방? 5년 2억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무조건 부과됩니다. 최고 몇 프로까지? 30%까지. 근데 이제 실명 전환하면 돼요, 이제. 하면 돼. 뭐 진정 명의 회복을 뭐 등기원으로 해서 뭐 한다든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하게 되죠. 근데 실명 전환 안 하고 버티면 1년이 될 때까지 버티면 10% 뜯어내고 또다시 1년이 넘도록 안 하면 두 번째까지 안 하고 20% 뜯어내죠. 근데 실명 전환하면 이건 없지. 마지막 건 이런 거죠. 그거 물어본 거예요. 1번 위법한 명시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명시탁자는 신탁자는 몇 학 몇 반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2번 무효인 명시탁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시탁자에게 해당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의 과징금 부과한다. 확정 금액이 아니고 범위 안에서죠.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30% 범위 안에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3번 위법한 명시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했을 때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다. 아니, 과징금은 과거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실명 전환해도 과징금 부과합니다. 다만 실명 전환하면 무엇을 부과하지 못해요? 이행강제금. 그걸 지금 혼동하라고 낸 거고.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한다. 20%를 매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첫 해에는 10%, 두 번째 2년째 되는 해까지 실명제한 안 하면 20%, 딱 두 번만 부과합니다. 매년 20% 아니고. 이것도 틀렸죠? 5번 종교단체의 명의로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물건을 등기했을 때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 그렇습니까? 아니 종교단체 나왔잖아. 그럼 언제나 무효다가 아니고 어떻게 되죠?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했을 때는 무효. 그런 목적이 없을 때는 유효한 명의사항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조건 무효다, 언제나 무효다 그러면 안 되죠. 뭐야 1번만 맞네. 47번입니다 이제.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갑과 병 간의 명의사항 약정에 따라서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하면서 등기는 엉뚱하게 이제 딴 사람 앞으로 병 앞으로 등기해 두기로 하자는 거죠. 이걸 3자 간의 명의탁이라고 얘기하죠. 원래 누구 건데 을 소유의 부동산이죠. 을 소유 부동산인데 갑이 사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만큼은 이렇게 병 앞으로 해두자. 이전 등기 이렇게 맞죠? 자 그렇게 합시다 그런 얘기인데 병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 갑과 을에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1번 계약 명의탁에 해당된다. 이게 뭐예요? 이건 3자 간의 명의탁입니다. 계약 명의탁 아니죠? 1번 틀렸어요. 요 케이스 병 명의로의 등기는 유효하다. 아니요 이거 무효예요 다. 요 매매 계약이 유효고 이걸 무슨 명의탁이라고 그래요? 중과생략형 또는 3자 간의 명의탁 이렇게 얘기하죠. 무효. 2번도 틀렸어. 3번 병으로의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등기 여기 왔어요 지금. 소유권은 갑한테 있다? 아니요. 요게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을한테 있는 거예요. 을한테. 여기 갑이 아니고 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탁자지만 등기 가져온 적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아닌 거예요. 소유권자가 될 사람이지. 그 다음에 4번 갑은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이 누구한테? 을에게. 그렇지. 여기 잔금을 다 줬다는 전제하에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 해줄 의무가 있게 됩니다. 요게 정답. 그 다음에 5번 병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그거 아닌데 그렇죠?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 소유권 취득이죠? 이 사람은 등기는 병 앞으로 돼 있긴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한 게 있나요? 뭐 돈을 받았나요? 뭘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취한 건 없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이유는 없다. 4번 틀렸죠? 자 넘어갑니다. 48번. 갑과 친구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고 계약 명의수탁입니다. 자,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해서 요 병 소유입니다. 이거는 땅이에요. 땅, 토지. 지금 보니까 갑과 친구 을인데 갑이 이제 여기서 을 이렇게 요 경우네요.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회사가 실명법 적용과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악인지 무슨 말인지 안 나왔네요. 어떤 상태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병소유의 땅을 갖다가 이렇게 을을 내세워서 샀다 이런 거죠. 1번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다. 이건 언제나 무효예요. 선악불문하고 이건 무효. 근데 기억법 맞네 그러니까. 니은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병이 알지 못했다. 선이다. 그러면 이 약정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효예요. 아니, 그대로 무효입니다. 약정은. 근데 뭐가 유효가 돼요? 등기가 유효지. 이 사람이 선이면 요게 유효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등기가 뭐예요? 유효. 이게 다 이거예요. 이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여기는 무조건 무효예요. 요거 니은번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니은번 틀렸죠?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이네요. 선이. 그러면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취득합니까 이거? 이게 유효고 요거 매매계약도 유효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선이일 때는 유효 그러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 을 이렇게 되지.
D급보 틀렸죠? 갑이 취득하는 거 아니고. 리을 번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이제 드디어 악이.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여기까지 갔지. 아까 케이스죠? 악이어서 등기가 지금 그렇게 이거 다 무효가 됐는데 여기까지 가버리면 정은 소유권 취득한다죠. 또 틀렸네. 기억본 빼고 다 틀렸네. 맞죠? 예. 자, 경매로 넘어가 봅니다. 자, 5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예. 자, 3번 가십니다. 288페이지 3번. 세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권리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268페이지 3번입니다. 그게 1번. 매각부동산의 모든 재산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 담보,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항상 소멸하는 겁니다.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뭐 이런 거, 경매등기 이런 거요. 2번. 담보가등기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 마찬가지. 담보가등기 이런 거 다 소멸하는 거. 3번. 전세권은 압류,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압류, 가압류보다 전세권이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어떻게 돼요? 소멸.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이에요.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인수고. 4번입니다. 4번 보면 되는데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그랬어요. 그럼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앞에 온다는 얘기예요.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권리.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상권이든 임차권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요.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저당권 같은 경우는 경매 거쳤다 그러면 언제나 소멸하는 거죠. 요거에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후순위란 얘기예요. 얘가 저당권 등 매각으로 없어지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후순위. 요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저당권 등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지상권 어떻게 해요? 소멸이죠. 말소입니다. 이거 지상권 등기 말소예요. 이것도 말소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3번 틀렸어요. 다시 한번.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인데 지상권이라고 가정하고요. 근데 이게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즉 말소 기준보다 뒤에 온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고 나오죠? 대항하지 못하면 매각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멸. 예, 소멸입니다. 소멸. 말소 기준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말소 기준 권리예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지만 얘가 빠르니까 여기서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기준이에요. 말소 기준. 자,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자는 낙찰자 매수인에게 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 입장이 틀립니다. 되게 질문 많이 받습니다. 유치권자는 자기 공사대금 채권이 이제 진짜야. 그랬을 때 낙찰자 매수인 보고 내 그 공사대금 채권 물어내라고 적극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누가 됐든 간에 자기의 그 공사대금 채권을 안 물어주면 비키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죠. 인도 거절 권능이 있는 거죠. 버틸 수 있는 거. 이건 유치권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에서 주로 유치권자 입장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은 적극적인 변제 채용권은 없다. 다만 변제하지 않으면 누가 됐든 간에 인도 거절 권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반대로 낙찰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저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나는 채무가 없어. 내 빚이 아니야. 그렇죠. 내가 갚을 의무가 없어. 근데 그렇지만 뭐요? 내가 그 주인이 됐어도 그 집을 그 사람 비켜내게 만들고 그 집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 갚아줄 수밖에 없어. 그게 뭐라고 불러요? 변제할 책임이 있다. 채무는 없는데 책임이 있는 거. 불행한 사람이죠. 채무는 없는데 책임이 있는 거. 불행한 사람. 불행한가? 갑자기 양부모가 생각났어. 채무는 없잖아, 솔직히. 낳은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입양을 했으면 뭐예요? 양육의 의무가 생기잖아. 책임이 생기잖아. 우리 요새도 보면 애완견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양받고 막 사오고 그러다가 좀 병들고 이러면 막 버린다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채무는 없지. 그렇지만 딱 이렇게 분양받아 오거나 이렇게 하면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 책임을 놓은 거죠, 그건. 근데 친부모는 어때요? 채무가 있어. 애에 대해서. 낳았잖아. 원죄가 있다고, 원죄가.
그러니까 가끔 주변에서 보면 막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얘기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부모가 그랬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왜 그래요? 원죄가 있잖아. 채무가 있잖아요. 책임도 있고 채무도 있는 거지.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양부모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부모는 뭐 정말 자기 몸처럼 자기가 사랑하니까 뭐 이건 뭐 비교할 거 없는데 양부모들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채무는 없는데 책임이 있는데 그걸 잘 보살펴주고 때리지도 않고 보살펴주고 훌륭하게 길러줬다 하면 대단한 거죠. 천국 가실 거예요. 자, 뭐를 얘기하다가 낙찰자 매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는 없는데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거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쉴게요. 옳은 것은 1번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뭐 세입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유기 임차인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개월 내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된다.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야 되죠?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개월 내 그런 거 없고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 간결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마지막 날까지 배당 요구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개월 이내 그런 거 없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2번 매수신청 보증금은 매수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다. 매수신청 보증금은 뭐의 10분의 1이죠? 매수신청 가격이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3번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요걸 농취증이라고 보셔야 돼. 농취증은 매수 신고할 때 갖다 내나요? 매수 신고할 때 입찰 들어올 때 갖다 내는 게 아니라 매각 결정기일에 제출하죠. 매각 결정기일에 제출 이렇게. 4번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서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게 알려주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기한을 정한다는 게 맞죠? 네, 요게 정답.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에도 경매 신청에서 붙였던 사람이 취하를 해버리면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했던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된다. 그래서 경매 등기도 없어지고 막 그러죠? 압류의 효력이 풀린다. 어떻게 되면요? 취하되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쉬겠습니다.